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주 보이는 이웃 국가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행동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으며 북한은 국경에서의 군사력 증강뿐만 아니라 대규모 포격을 실행하여 한국에 대한 도발과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앞에서 한국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대응 중 하나는 자국의 국방 전략을 재검토하고 억제 수단으로 전술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국제 무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맥락에서 한국의 국방 전략을 더 깊이 탐구할 것이며 특히 전환점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결정인 현무 5미사일의 대량 생산 발표에 주목할 것입니다. 무거운 탄두를 탑재하고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현무는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을 증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 한국이 모든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전체적인 국방 전략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이 나라가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군사기술을 사용할 의향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을 향해 도발을 일삼던 북한 최근 한국-북한 경계선에 군사를 보내는 것은 물론 대규모 포격까지 감행하며 한국을 제대로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한국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꺼내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놀랍게도 북한은 위협을 무시하고 한국을 계속 무시했죠. 그런데 한국이 꺼낸 비장의 카드에 북한이 마침내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비밀에 붙여진 한국의 무기가 공개되면서 북한도 더는 도발을 지속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북한을 겁먹게 만들고 조용하게 만든 한국의 비밀병기 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최근 벌인 무자비한 도발을 간략하게 함축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북한이 한국에게 보인 것은 히스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한국과 합의한 9.19 군사합의를 무시하면서 대규모 포격을 감행한 것인데요. 강원도 철원에서 실시된 한미포사격 훈련에 반발 북한은 군용기 10대를 출격, 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에 북쪽 OKM까지 바짝 붙여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의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한 발을 발사. 동해와 서해를 향해 무분별한 방사포를 발사 170여 발에 이르는 포격을 감행한 것이죠. 한국 역시 즉각 반응하며 북한의 행위를 규탄 9.19 합의를 준수하라고 북한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북한은 39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재차 감행. 동해 상으로 90여 발, 서해 해주만 일대로 90여 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에서 210여 발을 쏘며 전방위 사격을 통해 한국을 위협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정권 때 김정은 정부와 맺은 합의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위협적인 군사훈련 중단,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 설정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 맺은 협정을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바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애초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던 북한은 오히려 한국이 북한을 먼저 도발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황당한 논리를 내세웠죠. 물리적인 타격만이 아니라 사이버상에서도 북한은 타격을 이어갔습니다. 알고 보면 사이버 타격이 더 먼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한국 보안업체 이스트시큐리티가 이 사실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스트시큐리티는 사이버 위협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북한 정찰총국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죠. 수년 전부터 진행된 일이며 북한은 한국 타격을 위해 스파이웨어를 이용 깊숙한 곳까지 감시망을 펼치며 비밀리에 잠복했던 것입니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특히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해킹 시도가 이뤄진 것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 방산업체들의 보안 중요성을 강조,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을 주문했죠. 주요 국방안보 전공 교수들도 침투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해킹팀은 개인용 무료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해 악성 파일을 교수에게 전달, 만일 무방비하게 그 파일을 교수가 열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돈을 목적으로 벌인 일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중요 인물에게 접근, 한국이 가진 데이터를 빼내려는 움직임이 더 활발하다는 사실을 이스트 시큐리티는 파악한 것이죠. 지속되는 북한의 사이버 및 물리적인 도발은 한국의 인내심을 폭발하게 만들었죠. 한국은 이제까지와 다르게 북한을 제압할 효과적인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전술핵이 최근 화제에 오른 것인데요. 핵을 믿고 한국에게 국지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에 맞서 한국도 전술핵을 보유하는 것으로 맞대응하자는 것이죠. 핵을 들먹이는 북한에 맞서 한국도 핵을 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이죠. 한국 정부는 최근 성명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전술핵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변국의 강력한 무장에 맞서 한국도 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변국이라 지칭한 국가는 단연 북한이었죠. 방산 무기 수출에 있어 혁혁한 성과를 내며 미사일 기술에 있어서도 눈부신 발전을 했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돈과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개발에 나선다면 핵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상황. 일찍이 핵을 보유하고자 했던 역사가 있었기에 한국에게 있어 핵이란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번번이 좌절되어야 했는데요. 바로 미국의 강력한 견제와 간섭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단독 핵 개발을 꿈꾸며 몰래 핵 개발 연구를 했던 한국은 미국에 의해 핵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핵우산에 포함되어 핵 개발 포기를 선언했죠. 핵이라면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다른 국가가 보유하지 못하게 막은 미국은 이 문제에 있어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핵에 대해 비핵화 이야기만 꺼낼 뿐 한국에 대해 핵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기조가 변화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창 하던 9월 중 한미 간 긴급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을 일정 기간 제한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배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자는 제안이었죠. 특정 위치와 무기 수량까지 논의되었을 정도로 이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반응 역시 그전의 반대 기조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구체적인 플랜의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B-61 전술 핵폭탄이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핵무기 투하용으로 개발된 B-61 전술 핵폭탄은 F-16, F-35 등 전투기의 탑재의 특정 위치까지 이동. 전술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방식의 무기인데요. 무기까지 특정할 정도로 세부 내용이 합의된 것을 시사합니다. 결정적으로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한국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한국의 바람은 한국이 이야기하길 바란다며 완전 거부 의사를 표현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핵과 관련 협상 테이블을 열 수 있다는 자세였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움직임에 코웃음을 치며 도발을 멈출 생각이 없었죠. 오히려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비난하기에 바빴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비웃음도 잠시 북한 쪽으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현무5의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 한국이 군사보안을 위해 감춘 현무5를 세상에 공개하며 북한을 본격적으로 압박한 것입니다. 현무5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벙커버스터라는 칭호를 들으며 최대 8톤의 탄두를 장착한 재래식 미사일 최강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어 설사 북한 군이 어디에 숨어있든 요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들었죠. 그러나 현무5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어디까지 개발되었는지 그리고 파괴력 수준에서 실제로 알려진 수준을 자랑하는지에 대해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혹자는 허세라는 평가를 하며 현무5에 대해 저평가를 남기기도 했죠.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무5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5년 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현무5 발사 영상을 공개하면서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것을 공개한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도 갑작스러운 한국의 현무5 공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가능성에 북한은 전율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핵탄두를 탑재한 현무5가 북한을 강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려진 것과 다르게 B-61 핵폭탄이 아니라 현무5의 핵탄두를 실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사로잡힌 것이죠. 미국의 태도 변화와 전술핵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상황. 핵만 믿던 북한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에 직면한 것이죠. 또 한 번 포격을 가하려던 북한은 현무5를 공개한 한국에 놀라 포격을 잠시 중지했다고 합니다.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인 북한의 콧대를 단번에 꺾으며 한국의 강력함을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한국은 이번엔 비로소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핵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 더 이상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의 견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해 전 세계가 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뼈저리게 통감하게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쪽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3일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에 충격적인 보도가 나온 직후 러시아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대쪽 증가한 우크라이나 인근의 주변국들과 인접국들과의 분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쪽중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 천궁, 현궁 등 유도무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KF-21, FA-50 등 전투기에 대한 문의가 대쪽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장 최근만 해도 한국산 방산무기의 압도적인 성능과 신뢰성에 완벽하게 반해버린 쫄란드 정부에서 우리나라와 오랜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향후 KF-21 블록이 사업에 대한 공동개발의 의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방산업계의 오랜 단골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리핀 정부 역시 최근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국가 핵심 사업으로서 KF-21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증하는 한국산 전투기 수요에 따라 KAI는 올해 완제기 수출 예상 금액이 1조 3,160억 원 규모로 대쪽 증가해 지난해 수출액인 7,659억 원보다 무려 71.8%가량 증가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예멘 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 국가들 역시 무기 구매가 시급한 상황에서 잇따라 한국 방산업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정적으로 올해 초 제9차 한국 UAE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구애 의향을 밝혀왔던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최근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들로 인해 사실상 한국 외의 대안책이 전부 사라져버려 향후 KF-21의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당시 모하메드 알 보아르디 UAE 국방특임장관은 서울에서의 장관급 회담을 마친 뒤 무려 440km 떨어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직접 방문해 KF-21, T-50, 소형 무장헬기 등 주요 무기체계 생산시설과 차세대 위성 관련 개발 현장에 깊은 관심을 표했는데요. 심지어 이 역시 UAE 측의 매우 적극적인 사전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현재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들과 외신에서조차 최근 한국과 UAE가 보다 발전된 형태의 방산협력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 조나 자카르타 GONAJAKARTA와 아비아치 온라인 AVIACIOLIN에서는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KF-21 보라매는 UAE가 원했던 F-35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의 동시에 개발된 KF-21 보라매와 수-75 체크메이트의 차이는 무엇인가? 기사를 통해 현재 UAE가 한국산 전투기 도입에 극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심층 분석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매체는 그간 UAE가 역사적으로 오랜 파트너십을 구축해온 미국과 유럽에게 무기를 수입해왔고 현재 UAE가 기존에 운용하던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하는 과정에 높인 가운데 최근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중동의 정세와 맞물려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 시절 UAE는 미국과의 F-35 50대 수출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타진해 나가고 있었지만 미국 정치권 내에서 UAE가 F-35를 무려 50대나 보유하게 될 경우 오히려 이란을 자극해 중동의 정세가 더욱 급속도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판매를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급격히 불안해진 중동의 정세 속에서 매우 심각한 안보 공백이 생겨버린 UAE는 다급히 새로운 대안책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이에 당초 UAE가 다급히 시선을 돌린 곳은 바로 러시아제 무기였습니다. UAE는 이미 일전에도 러시아제 무기들을 여러 차례 구입한 적이 있어 운용과 도입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고 당초 UAE가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고집해왔기 때문에 러시아산 무기 도입은 다급히 안보 공백을 메워야만 했던 UAE에게 최선의 대안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모스크바 항공우주박람회에서 전격 공개된 러시아산 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수-75 체크메이트는 미국 F-35의 3분의 1 가격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UAE 국방부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막대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특히 체크메이트를 생산한 러시아 통합항공기 제작사 UAC 측은
그동안 여러 항공기 메이커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무려 8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채무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UAE와 러시아 측의 이해관계는 서로 원원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체크메이트는 개발 단계부터 지나친 원가 절갑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다소 회의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KF-21과 비교해 성능이 비슷하거나 다소 우수한 레이더 반사 면적 저갑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죠. 실제로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러시아의 체크메이트가 한국산 보라매의 가장 큰 라이벌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러시아가 당장 전선에 보낼 전투기도 부족한 상황.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 중 거의 대부분의 기종을 전면 수출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중국과 인도,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원천 차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기종의 경우 향후 10년 이상 수출이 완벽하게 불가능할 것으로 전해져 이들 국가들에선 다급히 대안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의 F-35와 성능이 찔적할 것이라는 역대급 호연 장담을 해오던 러시아의 수-75기종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성공적인 시험 비행조차 마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는 그저 컴퓨터 그래픽 상에서만 존재하는 항공기 모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표적인 러시아의 수출용 전투기로 계획된 수-57과 수-75 두 기종 모두 앞으로 최소 10년간 대외 수출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고 디켄스 뉴스는 분석했는데요. 이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광범위한 지역의 패배가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기 시작하자 다급히 자국의 주요 방위산업체들의 미사일과 탄약 생산을 최우선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러시아군의 향후 전투기 생산량은 급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심지어 무려 1년 가까이 지속된 서방 측의 대러 제재로 인해 전투기 생산에 필수적인 반도체와 주요 항공기 부품이 매우 부족해져 항공기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작 기계의 가동이 대부분 중지된 상태인 것이죠. 실제로 현재 이러한 초유의 문제들을 떠안고 있는 러시아군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무리한 출격과 생산 공장의 급조, 부품 부족에 따른 정비 소홀과 불량률 증가라는 억대급 대환장 콜라보로 인해 최근 터무니없는 추락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발등에 붓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UAE 쪽에선 다급히 자국의 심각한 안보 공백을 완벽하게 채워줄 만한 새로운 국방협력 파트너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최근 한국 방산업계와의 대규모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다수의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UAE가 러시아 스텔스기의 도입이 재차 좌초된 상황에서 현재 4.5세대 전투기 중 최고의 성능과 무장 탑재량을 보유하고 있는 KF-21이 가장 우수한 대안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방한 당시 직접 KAI를 방문해 한국의 방산산업 역량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알보아르디 장관은 한국과 UAE 간의 방산 협력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재차 강조했을 정도로 현재 UAE는 한국 방산업계에 거는 기대감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최근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한 중동의 정세 속에서 UAE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하고 검증된 다양한 무기를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게서 안정적으로 도입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UAE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가 현재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최근 글로벌 방산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 무기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과의 이해관계가 다소 옅은 중립국이라는 이점과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고 방위산업 후발주자인 점 등을 최고의 장점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정치적으로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 무기에 비해 무역 제재 등의 리스크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무기 수출로 유명한 러시아가 역대급 뻘짓을 벌이게 되면서 무기 수출까지 어려워진 상황이라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계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외신들과 군사 전문 매체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등에 비해 방위산업의 후발주자인 점도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기술이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고 최소 10년 이상 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실제 FA50과 T50 같은 경우에도 경쟁국의 기종과 달리 현재 생산 라인이 매우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고 2032년까지 120대 실전 배치를 목표로 두고 있는 KF-21의 생산 라인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각국의 무기 수요가 긴급해진 상황에서 생산 라인 운용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근 한국 방산업계의 경쟁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첨단 무기 개발에 있어서도 기존 방산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뒤처진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후발주자가 갖게 되는 이점 역시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한국 방산업계가 전력화시키고 있는 무기들 중 대부분은 가장 최신 기술과 소재들을 적용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군의 현대화가 자국의 전력 향상에 있어 얼마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직접 목격한 세계 각국에서 현재 한국 방산업계에 잇따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전 세계적인 방산업계의 기조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축적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기술과 무기체계 제작 능력 등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2년 내에 방산 수출 5대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 무기는 미국 같은 밤산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성능도 뛰어난 편. 사실상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가운데 동유럽, 중동,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자 바램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업계에 마치 수식어처럼 따라붙고 있는 가성비라는 장점이자 단점을 향후 더욱 압도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타국 무기에 비해 몇 배나 비싸도 한국산 무기는 반드시 믿고 살 수밖에 없는 무기다. 흔들리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요령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이 만든 극강의 강력한 무기가 장작될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들려오자 유독 한국가에서 긴장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이 그토록 경계 중인 KF-21 전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달린다고 하니 중국 입장으로서는 미지고 팔짝 뭘 노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KF-21 전투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한 순간부터 중국에서는 개발 과정을 면밀히 살피며 연일 특집 보도를 했었는데요. 사실 중국도 대한민국을 살피듯 대한민국도 중국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기에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사실상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에서 기술을 홈져 만든 무기를 압도적인 물량으로 만들어내는 중국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무역로를 틀어막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모의망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준비한 킬링 런처가 바로 조음속 순항미사일과 극조음속 순항미사일입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가 560km인데 미사일 사거리가 10km가 훌쩍 넘으며 현재로선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대한민국에 배지된다는 것은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의 심장을 저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직접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줄 신개념 미사일 기술의 연구개발에 착수했는데요.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광역마수 초고속 비행체 운용성 확장을 위한 추진기관 핵심 기술이라는 제목의 핵심 기술 과제 공고문을 올렸습니다. 광역마수라는 단어가 낯설 수 있는 테 이는 한 개 엔진으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아음속에서부터 극초음속까지 넘나드는 게 가능한 엔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터보제트 엔진으로는 마하 정도가 한계로 알려졌는데 이를 돌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엔진이 바로 램제트 엔진입니다. 터보팬을 돌려 공기를 압축해 추진력을 높이는 터보팬 엔진과 달리 램제트 엔진은 음속으로 비행할 때 엔진 정면에서 아음속으로 빨려들 어우는 공기를 활용해 마하 5 이상의 초음속 영역까지 도달하는 게 가능한데요. 더 윗단계 기술인 스크램제트 엔진이 있습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의 경우 받아들이는 공기도 초음속으로 흐르도록 만들어 비행체를 초음속을 넘어 마하 10, 바로 극초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광역마수 엔진은 단 하나의 엔진에서
램제트에서 스크램제트까지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복합제트 엔진인데요. 이 기술을 통해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은 종말 단계까지 지속적인 고속 비행을 수행하면서 적이 요격하기 어려운 적어도 비행까지 수행하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개발됩니다. 요격할 수 없는 속도로 방공망을 극초음속 미사일의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레이더 탐지까지 회피하는 순항 미사일의 강점까지 합쳐진다면 레이더 선진국인 미국이라도 요격할 수 없는 궁극의 미사일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항속거리와 위력을 비약적으로 늘리기 위한 엔진 재점화 기술도 이번 연구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재점화 기술이란 발사된 미사일의 엔진을 껐다 켰다 하면서 속도와 연료 사용량을 조절하는 기술로 한번 엔진을 점화하면 연료를 다 쏟아내버리는 기존 미사일들과 다르게 추진 활공 추진 단계를 반복할 수 있어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대폭 늘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들까지 적용된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러시아의 극초음속 지르콘 미사일을 훨씬 뛰어넘는 스펙을 가지게 될 텐데요. 여기에 이번에 개발에 착수한 엔진 재점화 기술과 가변 기동 기술까지 적용된다면 말 그대로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방어가 불가능한 최강의 공격 무기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형 지르콘 미사일의 개발은 완성에 다다른 단계로 현재 조립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시험 비행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거기다 KF-21 전투기에 탑재할 계획까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공대지 미사일을 위한 공중 발사를 추진할 핵심 기술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공고문에서는 우리 군이 극초음속 무기를 공중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방안을 연구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즉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게임 체인저. 그것도 현재 가장 위협적인 게임 체인저로 인정받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KF-21 전투기에 장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KF-21 전투기를 위한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은 2030년대 초에 실전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KF-21 블록 P 개발 완료와 맞물리는 시기로 내부 무장장까지 완성되어 진정한 5세대 전투기가 되어 있을 KF-21의 주무장으로 탑재될 계획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과 일본에서는 긴장하기에 충분한 일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하나만으로도 사거리 10km에 육박하고 방어조차 불가능해 골치가 아플 지경인데 막강한 스텔스 기능이 탑재되어 쉽게 추적할 수조차 없는 전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달린다면 무수히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는 4.5세대로 시작하지만 추후 5세대와 6세대까지 업그레이드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든 5세대, 6세대기로 개량된다고 전투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5세대 스텔스기와 공중전력의 초월적 개념을 제시한 6세대기는 분명 매우 강력한 전력임에는 틀림없지만 일부 성능이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먼저 6세대 전투기는 복합적인 전투 상황에서 파일럿의 의사결정을 돕는 AI가 탑재되어 있고 더욱 강화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센트릭 전투 능력으로 높은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확보한 전투기를 말하는데요. 즉, 세대 격차를 나누는 기준이 화력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5세대 스텔스기는 레이더 단면적을 줄이는 동체 형상과 고도로 발달한 항공전자 장비 전장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 융합,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이 가능한 임무 컴퓨터 등이 갖춰진 전투기를 말합니다. 즉, 세대 간의 격차라기보다는 기능적 차이에 더 가까운데요. 특히 KF-21 전투기는 4.5세대지만 F-22와 유사한 외형 탓에 한때 서구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KF-21은 단순히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형성을 취했을 뿐이지만 자연스러운 수렴 진화로 인해 F-22와 닮은 모습이 된 건데요.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게 된다면 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무기 플랫폼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조자 개발 중인 미지의 영역을 우리 대한민국이 한 걸음 앞장서는 모습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폴란드는 아마 자신들이 다음 침공 대상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다. 지난 1월 푸틴의 측근 주라블료프 총재가 러시아 국영 TV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와도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도 러시아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발칸반도 국가들도 마찬가지라며 이들 국가들까지 위협했습니다.
또한 폴란드군 현대화와 개혁의 이반자. 2018년부터 작년 말까지 국방장관을 지냈던 마리우시 부아슈차크는 지난달 11일 영국 더 타입스와 인터뷰에서 우리에겐 러시아를 저지할 수 있는 시간이 3년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나온 독일의 한 싱크탱크 보고서는 앞으로 6에서 10년 내 나토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에 대비하는 태세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부아슈차크는 이 보고서는 불행하게도 미국에서 그간 나온 분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너무 낙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동부 전선을 차지하는 국가들에겐 3년의 여유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새 정권의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크 카미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일 현지 언론 슈퍼위스프레스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전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폴란드와 같은 나토 국가들의 영토를 침공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그중 질문받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국방장관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폴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훈련 드래곤24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드래곤24는 냉전 이후 나토 최대 규모의 훈련으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총 31개 나토 회원국 전체와 차기 회원국인 스웨덴의 병력까지 총 9만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9개국에서 약 20.000명의 병력과 3.500개의 무기가 참여했는데 폴란드, 리투아니아, 벨로루시, 러시아 간의 전략적 관문인 수바우키 게베스 UWATKI 갭 주변을 포함하여 동맹의 억지력과 방어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폴란드 북부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폴란드 제11기갑기병사단이 주력으로 배정됐으나 특수부대, 공군, 해군, 영토방위군도 참여하고 NATO의 강화된 전방 주둔 전투 그룹 폴란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의 중심에 선 폴란드군은 훈련에 참가시키기 위해 최정예 기갑 무기들을 이동시켰는데 이동 중에 눈에 띄는 마크가 보였습니다. 바로 K 전차에 그려진 흑표 마크였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고자 한국에서 긴급 도입한 K2흑표 전차가 급히 훈련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치 영상을 보면 전쟁터에 급히 공수되는 핵심 전력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한 영상에서 수송기를 비롯해 미사일 발사기, 곡사포, 박격포 등 모든 무기들이 옮겨지고 있는데 여기에 K 전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시간 후 K 전차는 방향이 다른 곳으로 향했는데 숲속으로 신속히 긴급 배치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험한 지형에 강하고 가볍고 힘이 좋은 K 전차는 폴란드 최전선에 배치된 핵심 전력인데 이번 훈련에서도 산지나 숲속에 배치되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K 전차는 러시아에게는 공포이고 유럽에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날 훈련에서도 K 전차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K 전차는 야지에서 시속 50km로 이동하면서 2km 이상의 목표를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주력 전차 T-72는 사격 통제 장치 성능이 떨어져 이동 중에 적의 전차를 사격할 수 없고 야간 조준경이 현격하게 떨어져 어두워지면 싸울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T-72를 가지고 폴란드 지형으로 밀고 들어오면 산악지역과 숲속에 배치된 K 전차에 초전 박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토의 많은 국가들은 K 전차, K구자 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빠르게 도입해 최전방에 배치한 폴란드를 믿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폴란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과의 무기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대 30조가 되는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이 한국에서 대출 보증이 되지 않아 무산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무기 수출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기를 수출하려는 한국의 방산기업들도 한숨을 돌렸지만 지금 시급하게 무기 조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폴란드 새 정부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 측과 체결한 집행계약이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군사장비가 체계적으로 폴란드에 인도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의 계약을 예정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폴란드가 무려 1000대나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K 전차는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게서 1000대 도입 계약을 한 폴란드가 최후 승자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음국 군사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지난달 28일 K 전차가 PIP 업그레이드로 이 몬스터 탱크가 무섭고 치명적이라는 의미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미국산 에밀 에이브럼즈, 독일산 레퍼드, 영국산 챌린저가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진 탱크 이름이지만 한국의 K 블랙팬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석가들은 이 주력 전차 MBT가 현역에 투입된 동급 최고의 전차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K 블랙팬서는 이미 강력한 플랫폼이지만 업그레이드된 K PIP 변형은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설계에 포함된 향상된 기능 중 일부는 업그레이드된 반능 동형 8현가 장치, 고해상도 지형 스캐닝 시스템, 하드킬 대미사일 시스템, 비폭발 반응 장갑, 그리고 장갑과 차량의 화력과 잠재적인 탑재량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전열화학 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해외 군사 유튜버는 K 전차가 PIP 업그레이드로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면서 이를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접한 한 해외 네티즌은 안타깝게도 폴란드는 K 구매와 현지 제조를 위해 잘 협의된 거래를 낭비할 것 같습니다. 폴란드는 180개를 추가로 주문하고 BMS와 라디오를 싸게 장착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테스트는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는 K 전차를 자국에서 대량 생산하는 계약을 한 폴란드가 이를 머뭇거리면서 최고의 기회를 날릴 것 같다고 말하고, 노르웨이는 이 전차를 테스트하고도 어리석게 독일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 대한민국 육군 주력 전차 K1을 업그레이드한 K1-2의 구성까지 공개했습니다. K 전차와 유사한 향상된 포수 조준 시스템, 업그레이드된 MBC 보호장치, 에어컨 시설 및 보조 동력 장치를 포함하여 몇 가지 주요 개선을 자랑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포순 조준경은 탁월한 해상도, 3세대 열성능 및 자동 추적 기능을 제공하여 전장에서 탱크의 전투 효율성과 상황 인식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K 전차뿐만 아니라 K1 전차까지도 최고의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무기들을 만들고 수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강점은 가장 빠르고 강력한 업그레이드라고 했습니다. 지금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의 많은 국가들과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의 국가들까지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